자, 먼저 일본의 국권 침탈,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러일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경. 자, 시작하자마자 뭔가 이제 블랭크로 가려놨어요. 이거 뭐냐요? 뭘까요? 삼국 간섭입니다. 삼국 간섭은 1895년 4월이죠. 4월. 이게 3월에 청일전쟁이 끝납니다. 3월 25일 날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됐죠.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선에서 일본이 우위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완을 일본이 갖는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만은 189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오tung 반도를 일본이 조차한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인데 타이완은 별 문제가 없었고요. 조선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어디냐면 라오tung 반도입니다. 러시아의 꿈 남진 정책, 그 러시아의 꿈 남진 정책,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추진했던 이유는 얼지 않는 항구.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얼지 않는 항구로 가는 방법은 하나는 어디예요? 부산. 하나는 라오tung 반도란 말이야. 근데 이때쯤 되면 일본이 부산보다는 요 라오tung 반도, 아무래도 이제 물자 수송이 만주를 통하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tung 반도를 노리고 있었는데 여기를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차지하자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죠. 세 개 나라가 간섭을 해서 일본에게 태클을 걸어서 일본이 다시 어때요? 라오tung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일본이 청나라에게 라오tung 반도를 돌려주자마자 러시아가 요 라오tung 반도에 있는 류순과 따렌을 러시아가 가져가 버리죠.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이제 어때요? 화가 난 거죠. 그러고 또 청나라에서 1899년에서 1900년 사이에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요. 의화단 운동. 이게 이 의화단 운동은 이제 만주인들을 중심으로, 산동 지방입니다. 화북 지방의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 운동이죠.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베이징까지 진출해 있었던 외국 교회를 습격하고 그 다음에 철도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8개 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의화단은 나라를 진압을 합니다. 이때 8개 나라에 러시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역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00년에 베이징 의정서를 체결을 해서 의화단은 나라를 다 이제 어때요? 의화단 세력들을 진압한 이후에 7개 나라는 군대를 다 철수를 했는데 러시아만은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만주의 군대를 계속 주둔을 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류순 반도에서 만주를 완전히 누가 차지하겠다, 러시아가 차지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낸 거죠. 야욕을 나타낸 거죠. 이걸 놓고 이제 어때요?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이 심화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때요? 러시아가 어디를 차지하냐면 압록강하고에 있었던 용안포를 요구합니다. 여기가 이제 용안포예요. 여기 의주 앞에 있죠. 의주 앞에. 여기 이제 류순이고요. 여기가 이제 용안포예요. 의주 앞에가. 용안포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해졌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영국이 손을 잡아요. 서로 목표하는 건, 공통의 목적은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정책이죠. 그죠?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거, 그 다음에 영국이 인도를 차지하는 건 서로 봐주자. 공동의 적은 아직까지는 어디다?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1902년에 손을 잡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건 이제 1903년 4월인데 제가 점을 잘못 찍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아무래도 일본과 러시아가 한판 붙게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고종 황제는 1904년 1월 국의 중립국을 선언을 해요. 우리는 두 나라가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지 않겠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제국이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 편을 든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아직도 누가 이길지는 모르니까. 자, 요런 상황에서 1904년 2월 8일 날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류순과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청일전쟁 때도 선전포고가 없었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때도 선전포고가 없었고, 그
그 다음에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전쟁 때도 역시 일본은 뭐가 없었어요. 선전포고 없이 먼저 선제 공격, 기습 공격하는 걸 주특기로 삼았죠. 아무튼 러시아를 공격함으로써 류순항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전쟁에서 일본이 로순을 차지하고요. 2월 달에. 근데 죽기는 일본군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죠. 그 다음에 봉천 1909년 3월입니다. 3월에서 봉천에서 역시 일본군하고 러시아군이 붙었는데 이때는 일본군이 숫자가 적었어요. 일본군이 25만 명, 러시아가 35만 명. 도합 얼마가 싸우냐면 60만 명이 싸워요. 이 봉천 수협이 심양을 가봤는데 아주 넓은 벌판이에요. 아주 넓은 벌판. 요즘으로 따지면 전주 시내에서 60만 명이 맞짱을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멀리서 보면 막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죽기는 일본군이 더 많이 죽었는데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봉천 정투에서마저도 일본이 승리를 거두자 러시아가 마지막 카드로 꺼낸 게 바로 뭐냐면 발틱 함대죠. 발틱 함대. 그래서 발틱 함대는 요즘으로 따지면 모스크바 옆에 있고 이 발틱 함대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뜨는 나라 스웨덴 있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거가 발틱해거든요. 발틱해 상트페테스부르크에 있던 군대가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쭉 해가지고 오는데 원래 가장 빠른 길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도버 해협을 통과를 하면 되는데 이때 영국과 일본이 같은 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북해로 멀리 돌아와요. 멀리 돌아와요. 그 다음에 또 쉬운 데가 어딜까요? 지중해로 해갖고 스웨즈 운하로 오면 가깝죠. 그런데 지중해 입구가 어디냐면 지브롤터 해협인데 요 지브롤터 해협도 역시 영국 거예요. 설사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했다 손치더라도 스웨즈 운하를 지나야 되는데 스웨즈 운하도 역시 누구 거예요? 영국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오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와요? 아프리카 한 바퀴 빙 도는데 아프리카 끝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역시 누구 거예요? 영국 거죠. 역시 멀리 돌아와요. 멀리 돌아서 이제 어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까지는 원래는 쉽게 가요. 뭐가 있으니까? 편서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편서풍 타고 가면 인도인데 인도도 역시 누구 거예요? 영국 거예요. 이런 된장. 그래서 인도양에서도 멀리 돌아가죠. 여기서도 쉽게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동남아시아 오면 말레이시아 사이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와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인도네시아 사이로 오면 쉽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라가 어디에요? 싱가포르죠. 근데 싱가포르도 역시 누구 거예요? 영국 거예요. 와, 정말 그 당시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일본까지 오는데 영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 원래 3개월이면 걸릴 것 같다 몇 개월 걸려요? 6개월, 7개월 걸려가지고 겨우 대한해협에 옵니다. 대한해협에 올 때쯤 되면 거의 이제 어때요? 러시아 발틱 함대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이때 일본 해군 장군이 도조 헤이아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뭐 장군 하면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을 구했다고 하는 넬슨 제독 있죠. 넬슨 제독. 물론 이제 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던 뭐 해적왕 드레이크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드레이크보다는 넬슨 제독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이야기하고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일본의 영웅. 이 바로 누구냐면 도조 헤이하치로예요. 이 도조 헤이하치로가 여기 이제 어때요? 대마도 밑에 요 대한해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도조 헤이하치로가 펼던 전법이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펼쳤던 게 바로 뭐였어요? 하객진이었죠. 근데 하객진이라고 하면 조금 속상하잖아. 지금 이제 지그들이 식민지인데 속상한 게 아니라 제가 전문 용어에서 그런데 약간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이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도조 헤이하치로가 폈던 전략을 T자 전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T잖아요. T. 이게 T인데 알고 보면 이게 뭐예요? 하객진이죠. 그래서 이제 도조 헤이하치로가 하객진을 펴가지고 러시아 그 발틱 함대를 격파를 합니다. 이때 이제 다른 배는 다 침몰을 하는데 한 대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독도 인근까지 도망갔죠. 독도 인근까지 도망갔는데 그게 바로 무슨 배냐면 돈을 싣고 다니는 배였어요. 돈을 싣고 다니는 배. 그래서 돈을 싣고 다니는 니콜라스 XX 이 배 이름 또 알려주면 또 무수히 많은 친구들이 또 학업 때려치고 또 뭐예요? 뭐 독도 앞바다로 가서 나는 뭐 보물선을 찾을 거예요. 그럴까봐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아무튼 요 군함이 거기서 침몰을 합니다. 침몰을 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근괴가 지금 뭐예요? 독도 앞바다에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도 그 금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설도 있죠. 아무튼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와우!
자, 여기 용안포 국외 중립군선언 류순환 기습공격. 자, 일본 한일의정서를 2월 23일 날 체결해요. 러일 전쟁 도중에 2월 23일 날 첫 번째 나오는 게 한일의정서죠. 한일의정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부터 일본이 고종황제에게 강제로 체결시킨 거죠. 2월 23일 날. 2월 23일 날 강제로 체결한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전략상의 중요한 지점은 우리 일본이 거기에 군 부대를 마음대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어 라고 강제로 체결시킨 조약이 한일의정서입니다. 이때부터 일본 아이들이 독도에다가 뭘 설치한 거예요? 망루를 설치한 거죠. 그 당시에 레이더가 없었으니까. 그죠?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 덕분에 일본 아이들이 뭐예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일본 아이들이 독도가 가지고 있는 전략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독도는 일본 땅 그렇게 우기게 됐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 그 다음에 전쟁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자 1904년 8월 22일 날 전쟁의 주도권은 아까 뭐 류순이라든가 그 다음에 봉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전쟁이 거의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이 재정고문 메카다. 이 친구 이름 많이 외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교고문 스티븐스. 미국 놈이죠. 우리 아메리카는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매우 해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가 우리나라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쓴 총을 맞고 아무튼 죽은 인물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을 우리가 무슨 정치라고 불러요? 고문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재정고문, 한 명의 외교고문. 고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아직까지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이고요. 전쟁도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아까 이야기대로 이제 1904년 8월이면 일본이 거의 어때요? 전쟁에도 주도권을 잡아요. 그러자 자, 일본 1905년 7월 29일 날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합니다. 카스라는 일본 외무장관, 테프트는 미 국무장관이에요. 자,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승인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은 인정한 겁니다. 두 나라 서로 윈윈이죠. 윈윈. 그래서 둘이 몰래 체결했다. 왜 그러면 미국이 몰래 체결했을까? 7월 달에. 우리나라 1884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우리나라에게. 상호 어때요? 거중조약이라고 그랬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뭐하자? 도와주자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밀약을 체결합니다. 몰래 체결합니다. 밀약입니다. 자, 필리핀 미 합중국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은 러일 전쟁의 원인이므로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한국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은 역시 영국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영국이 인정한 거예요. 이 카스라 테프트는 7월.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은 8월입니다. 8월. 그 대신 일본은 영국이 어디를 가져라? 인도를 갖는 것을 인정하겠다. 서로 이제 어차피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니까요. 제국주의 국가들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이제 어때요? 승기를 잡고 발틱 함대를 격파한 일본 1905년 9월달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이때는 루즈벨트가 티오도어 루즈벨트예요. 티오도어 루즈벨트의 중재를 통해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결국은 이제 어때요? 한국은 누구 거다? 일본 거다라고 인정을 했던 게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이게 9월입니다. 9월. 그러니까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모든 나라로부터 러시아, 모든 나라로부터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을 받아요. 요거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실제로는 러일 전쟁이지만 뒤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이 어때요? 러시아와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일본의 힘이 세지면서 영국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도리어 일본에게 이제 크게 당하는 이제 그런 형상이 됐죠. 나중에요. 위략이고요. 포츠머스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열강의 한반도 독점적 지배권을 열강이 인정합니다. 아까 7월달 카스라테프트, 그 다음에 8월달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에 9월달 러시아 포츠머스 조약.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을사오적을 앞세워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합니다. 늑약. 강제로 체결했다는 이야기고요. 요 그림도 역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을사늑약은 뭐다? 무효다. 두 가지 때문에 무효다. 조약에 이름이 없다. 맨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종황제의 서명과 도장이 없다. 고종황제의 서명과 도장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 보면 고종의 위임장도 없이 외부 대신 박재순이 날인하였으며 고종의批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조약의 명칭도 없다. 따라서 이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다. 그 다음에 을사오적입니다. 박재순,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어우, 을사오적인데 이 중에 자랑스럽게도 우리 안동 권가가 들어갔어요. 자, 아무튼 자, 원래는 8명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제2차 가보개혁 때 내용을 보면 뭐였어요? 7부였죠? 총리 대신 그 다음에 7개 부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이 가운데서 가반수는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래서 을사오적인 거예요. 만약에 내각이 10명이었다 그러면 을사육적이 됐을 거예요. 만약 내각이 20명이면 을사11적이요. 만약에 국회 통과를 받아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을사200적 그래야 되겠죠. 을사200적. 그러다 보면 일본 아이들이 마음대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게 쉽게 된 이유는 뭐예요? 대한제국은 모든 외국과의 조약을 누구 한 사람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고종황제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한국 국제가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국 국제의 모든 권한을 누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 황제 한 사람이 갖고 있다 보니 쉽게 우리나라 국권을 일본 놈들이 넘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고종황제가 말을 안 들으니 뭐예요? 내각, 요 을사오적을 내세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각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국회, 동의, 아니면 요즘으로 따지면 어때요? 국민투표.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죽이지 않는 한 일본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주권을 국민들이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을사늑약의 내용입니다. 외교권 을사오적이에요. 권중현 아저씨. 이완용 아저씨도 여기 있어요. 그죠? 자, 외교권 박탈됐고요. 통감부를 설치했죠. 통감부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고요. 1910년 8월 29일 이후에는 통감부가 아니라 뭐예요? 총독부죠. 그때는요. 총독부. 초대 총감 누가 합니까? 이토 히로부미. 자, 여기에 대항하는 항일운동이 전개됩니다. 반대상소운동.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상설 선생이에요. 이상설 선생 관직을 버리고 반대상소운동을 벌이고 어때요?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하죠. 자, 장지연의 황성신문 시리아 방송되고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영화는 내가 고종황제를 잘 모시지 못했다. 내 모든 책임을 왕을 욕하지 마라.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내가 있다. 왜? 내가 황제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 슬퍼하지 마. 내가 대신 죽을게. 민영환이 자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철 5기호. 나중에 이제 대종교라는 단체예요. 나철 5기호. 여기다 써놓으세요. 대종교. 나철 5기호의 뭐예요? 오저감살단. 오저감살단. 요놈들. 오저감살단. 그 다음에 장인왕과 전명은 아까 외교 고문이었던 누구예요? 스티븐스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을 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 요즘 나오고 있는 경기도지사 이재명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이재명이 이완용을 명동성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완용이 자가용을 타려고 할 때 급습을 해서 칼로 찔렀는데 역시 악인들, 나쁜 놈들의 명이 길죠. 그때 안 죽어요. 이제 실제로 이완용이 죽은 건 1923년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완용의 무덤이 전국에 한 5개가 있다고 돼 있었는데 실제적인 이완용의 무덤이 저기 우리 전라북도 여산에서 발견됐죠.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또, 자,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아얼빈에서 1909년 10월 26일 날 사살을 했죠. 그 다음에 고종황제 미국과 해이구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미쿡. 자, 고종황제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친서를 보냈죠.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1882년, 아까 4년이라고 했는데 82년이구나. 여기 보니까 한미 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을 언급하라고 있어요. 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어때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라. 일본이 강제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가니까 미국이 도와주기 바란다. 그 다음에 을사늑약은 무효다 라고 하는 거 어때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죠. 이준, 이휘종, 이상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저기 뭡니까? 상소를 올리고 관직을 버리고 간도로 만주로 망명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 한 분이었던 이상설 선생님이 헤이그의 특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바로 뭐냐면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세 분에게 드렸던 헤이그 특사 임명장이에요. 헤이그 특사 임명장. 여기 보니까 대황제라고 써 있죠. 이게 옥새입니다. 옥새고요. 어쇠라고 써 있고요. 요게 고종황제 사인이에요. 고종황제 사인. 꼭 비행기 같이 생겼죠. 고종황제 사인입니다. 만약 을사늑약이 인정이 받으려면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을사늑약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따라서 을사늑약은 뭐다? 무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자 일본 아이들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삼습니다. 뭐 그게 빌미가 될까요? 일본 놈들 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외교권은 누가 이미 가져갔다. 일본이 가져갔는데 외교권이 없는 조선이 어디에 헤이그에 외교관을 파견한 건 이건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켜요. 제가 이거 연도 안 썼는데 제가 이 부분은 불러드릴게요.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 당한 게 며칠이냐면 1907년 7월 19일이에요. 7월 19일. 꼭 써놓으세요. 7월 19일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요. 일주일 있다가 7월 24일입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7월 24일 날. 7월 24일 날 일본이 어때요? 강제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합니다. 한일 신협약은 흔히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차관 정치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정미년이다. 그래서 정미칠조약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이제 한국 정부는 모든 일을 하는데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통감이요. 통감.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적인 권한을 통감이 다 가져갑니다.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역시 누구의 승인? 통감의 승인. 한국의 고등관리 임명은 역시 누구의 승인? 통감의 승인. 한국 정부는 통감의 추천을 받아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하는데 이때 일본인을 뭘로 임명하냐면 장관 다음이 차관이죠. 차관으로 일본인을 임명할 것. 그래서 한일 신협약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차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많은 친구들이 이 한일 신협약과 을사늑약 조약문을 놓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도 통감, 여기도 통감, 여기도 통감, 여기도 통감이니 을사늑약 때 통감부가 설치됐지 해가지고 요 한일 신협약을 을사늑약으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을사늑약에서 통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통감을 둔다. 요거 하나고요. 통감 이야기가 몽땅 나왔다. 그러면 그건 한일 신협약이에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요게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 날. 그리고 일본은 아까 이제 차관까지 임명했고요. 8월 1일 날 뭘 해산해요? 군대를 해산해요. 그게 일주일 단위예요. 7월 19일 날 고종황제 강제 퇴위됐죠. 7월 24일 날 한일 신협약이죠.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이제 껍데기만 남았던, 물론 껍데기는 아니었어요. 이 당시 대한제국군은 나름대로 고종황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그렇게 허당은 아니었죠. 대한제국군이 약 한 9,000명 정도 됐으니까요. 나름대로 전력이 약하지만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형식상 남아있는 조선 군대마저도 해산을 시켜버리죠. 조선의 안보는 누가 책임진다? 이제 우리 일본이 책임진다. 해가지고 군대마저도 해산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사법권을 가져갔다. 1909년 개유각서.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 22일 날 실제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이걸 발표한 게 며칠이냐면 8월 29일이에요. 8월 29일 날. 자, 8월 한국 황제는 한국의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해한다. 미치겠어요. 그죠? 일본국 황제폐하는 받기 싫은데 조선이 불쌍하니까 승낙한다. 이게 8월 22일이고요. 그런데 발표는 8월 29일이에요. 국권을
강탈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일본 측 조서. 자, 이게 이제 이 당시 일본 이때는 메이지예요. 메이지. 이게 이제 일본 왕의 이름이고요. 일본 왕 이름이에요. 천황의 서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명이 없어요. 순조임금의 서명이 없어요. 따라서 이 비준도 역시 뭐다? 가짜다. 왜 그러냐면 도장은 갖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인은 직접 해야 되니까요.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요 한일 합방을 합법적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선이 원해서 체결한 거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 고종황제에 뭐가 없으니까 사인이 없으니까 이것 또한 뭐다?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표태기 내용 시험 볼 때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요. 제가 나중에 PPT는 공유를 할 건데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